처음으로 분석을 받으러 온 도리스라는 젊은 여성은 첫 면담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쉬지 않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친구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혼자 있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호소했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 타인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틀어놓곤 했다. 분석에서 그녀는 말할 것이 없다고 매우 걱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침묵하면 분석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 면담마다 미리 장황하게 이야기를 준비해오곤 하였다. 그녀는 분석가의 반응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도리스가 침묵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분석가가 지루함을 참지 못해 점점 불쾌해지고 결국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상상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가의 마음을 두려운 곳으로 상상한다는 사실과 분석가가 자신의 내적 공포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환자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추측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도리스는 자신이 분석가와 그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의 욕구에 집중하면 분석가를 구해줄 수는 있지만, 만일 자신이 자기 경험과 존재 상태에 몰두하게 되면 분석가는 견딜 수 없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느꼈다. 그 후의 탐색 과정에서 도리스의 부모는 매우 위태로운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분석받을 당시에도 도리스의 부모는 종종 어이가 없을 정도로 딸에게 강제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했다. 그것을 보면 도리스가 내면성과 외부 현실과의 균형을 정립하는 어린 시기에 그녀의 부모들이 어떻게 딸이 자신의 인생을 살게끔 허락하지 않고 침범했는지를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들은 평안히 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딸에게 자신의 주관성과 친숙해지고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도리스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즐기는 법을 발견하지 못한 경험상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강박적으로 거짓된 자기 경험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다. 훗날 분석에서 도리스는 그녀의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거하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10세나 11세경에 거울을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또 나라는 감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애쓰면서 몇 시간이고 보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되풀이해서 꾸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한 아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없었어요. 그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머리였어요. 밀랍으로 만든 것이었죠. 아기인 것 같았는데 그것은 녹아 사라지고 있었어요. 위니캇의 견해에 따르면 안아주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아기는 그의 마음, 즉 아기의 머리를 자신의 몸과 자발적인 경험으로부터 단절시키며 자신의 경험을 외부 세계에서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하게 된다. 진정한 개인적인 주관성의 시초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 아기는 더 이상 살아있는 아기일 수가 없다. 좀 더 적절한 환경을 발견할 때까지 아이는 거짓자기를 형성하여 외부 세계를 지켜보고 타협하며 살아감으로써 보다 깊은 진정한 경험의 씨앗들은 파묻히게 된다. 아이들의 주관성이 무시되고 부모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 이것을 아이에게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아이 양육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기의 주관성에 기초한 경험들, 주관적인 경험들은 금지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게 되죠. 그래서 위니캇이 볼 때는 이때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트루 셀프는 묻혀버린다고. 그래서 거짓 셀프로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극단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누구나가 트루 셀프와 폴스 셀프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트루 셀프 완전히 묻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트루 셀프를 가지면서도 폴스 셀프를 계속 활용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가 어느 하나만으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는 어쩌면 본래적인 자기와 비본래적인 자기가 함께 가야. 그런데 비본래적인 자기는 본래적인 자기의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비본래적인 자기가 이렇게 어울려져 살아야 된다고 저는 느끼는데, 여기서 위니카시 얘기하는 트루 셀프나 폴스 셀프 너무 극단화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얘기하는 것들이 완전히 이 트루 셀프, 본래적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을 완전히 말살시킨다고 하는 극단적인 경험 얘기겠죠.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주관적인 경험이 충분하게 존중되지 않으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창의성이나 주관성밖에는 아이가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의 어떤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정도 문제겠죠. 어떤 사람도 폴스 셀프만으로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트루 셀프만으로 사는 사람도 없겠죠. 폴스 셀프와 트루 셀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좋아하면서 가는데, 이게 적절한 조화인가 아니면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나 조화가 결국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어떤 분이 어른이 돼서도 자기 트루 셀프대로 살겠다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망만 계속 우기고 있고 현실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정신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 셀프라고 하는 것만을 너무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 속의 삶을 잘 조화해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트루 셀프라는 개념에 매이는 것도 위험하다고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잘하지 않는 아이들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나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잘하지 않는 아이라는 얘기. 또 한편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기애적인 상황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느 한편에 손을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임상가나 정신분석가로서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진 어떤 개념, 트루 셀프라는 게 참 좋은 거야, 아니면 오센틱 셀프를 우리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쪽에 그 개념에 매이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이 트루 셀프나 오센틱 셀프를 가지면서 폴스 셀프나 혹은 비본래적인 자기를 함께 이렇게 좋아해 가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트루 셀프는 죽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무리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쪽으로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가. 극단적, 너무 온전하게 양극단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